지금부터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기업 취업 강의를 18년째 하고 있는 윤종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다뤄드릴 내용인데 2023년 공공기관 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 이제 계속 온라인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다가 한 2년 정도 동안은 온라인으로 만나 뵙다가 거의 한 이제 횟수로는 한 3년 정도 만에 이제 이렇게 오프라인을 하게 됐는데, 저도 그러다 보니까 감회가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공기관에 관심을 가져다 주시고 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2023년 올해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느낌으로 취업 준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학생분들이 그렇죠. 학생분들이 토익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또는 자격증을 따야 될 것 같긴 한데, 또는 NCS를 해야 되지는 않을까? 나는 여기를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항상 뒤에 물음표를 붙여요. 그 물음표를 붙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느낌으로 왠지 자격증은 계속해서 있어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걸 따야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토익은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어디까지 스펙을 준비를 해야 되며 나는 어디까지 경험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이라든지, 실제로 그렇습니다. 토익 공부 죽어도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토익을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토익 공부만 1년, 2년, 3년씩 가요. 그러면 취업 준비를 나는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2년, 3년씩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는 공채 준비도 못 해보고 스펙 준비만 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준비를 시작하면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말들이 되게 많았느냐면은 2022년도의 트렌드 자체를 보면은 스펙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라는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을 해서 스펙을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얘기들까지도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학 점수하고 합격한 학생들이에요. 합격한 학생들을 두고 봤을 때 어학 점수하고 자격증으로 두고 봤을 때 실제로 2021년에 평균적인 점수가 토익 점수로 따지면 토익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면은 750에서 800점 정도가 합격선이었어요. 1차 서류 전형의 합격선이었다면, 이제 2022년이 되니까 실제로 토익을 보는 공공기관들이 조금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LH공사도 발표를 했죠. LH공사 같은 경우에서도 토익 컷 850이 만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발표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외에도 뭐 동서발전이라든지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토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정 KPS, KDN이라든지 이런 데도 850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850이 만점이다. 700 이상도 지원할 수 있지만은 850이 만점이야 라고 얘기하면 누가 700점 내고 지원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봤더니 실제로 합격하시는 분들의 평균적인 점수가 800에서 약 한 850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자격증들도 조금 올라갔어요. 실제로 2021년에는 사무직과 기술직이 한 개 아니면 두 개였어요. 그러니까 기술직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기사는 반드시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사는 반드시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데, 대부분 1개에서 2개 정도면 합격을 하셨어요. 서류 전형에서예요. 필기 아닙니다.
서류 전형에서 합격을 하셨는데 이제는 사무는 2개에서 3개 정도까지. 그러니까 컴활하고 한국사가 거의 필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밑에도 보시면 한국어라든지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이죠. 전산회계라든지 전산세무 같은 경우는 선택의 영역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커말 같은 경우는 1, 2급이 점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사는 1, 2급이 점수 차이가 없는 곳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없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는 3뿔 이상, 사회조사 분석사는 2급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나는 커말하고 한국사가 있습니다. 사조사까지 꼭 해야 되나요? 꼭 해야 되진 않습니다. 꼭 해야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필수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직 같은 경우도 2022년에 1개에서 2개인데 전기 쪽하고 환경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기 쪽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을 좀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한국전력을 지원을 많이 하게 되고 환경 쪽 같은 경우는 환경공단 같은 경우를 지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토익 850에 쌍기사, 그러니까 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기사 혹은 공사기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환경 쪽 같은 경우에서는 대기기사라든지 수질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2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합격률이 좋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이걸 하면 필기를 통과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1차 서류 전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계 토목 건축이라든지 화공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쌍기사는 필요 없다라는 것이 표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표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사 1개, 일반 기사입니다. 일반 기사 1개, 그 다음에 커말 또는 한국사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놓고 봤을 때 2023년도에 나는 스펙을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놓고 보자고요. 나는 어디까지 놓고 봐야 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토익은 800에서 850, 물론 고졸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토익 같은 경우 여기 지금 고등학생분들도 많이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고졸 채용 같은 경우에서는 내신 성적이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토익 같은 경우는 800에서 850, 보온이나 장애는 500 이상 정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토익을 웬만하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토익을 베이스로 준비하자.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공기업하고 사기업하고 같이 준비하면 안 돼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어요. 공기업하고 사기업하고 같이 준비할 수 있나요? 같이 준비하면 안 되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조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픽 시험을 좀 더 많이 쳐줍니다. 그러니까 스피킹 시험을 좀 더 많이 쳐줘요. 그런데 토익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오픽이라든지 토익 스피킹이 자격 사항으로 안 들어가는 공기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SH공사라든지 그다음에 한국공항공사라든지 관광공사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오픽이라든지 토익 스피킹으로 전환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토익을 베이스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아요. 물론 예를 들어서 에너지 발전 공기업을 가고 싶다. 한국전력이라든지 한수원이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공기업들을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도 괜찮습니다. 토익 스피킹, 오픽 전부 다 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어요.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어학 컷을 하지 않았던 공공기관들 이 어학컷을 두고 있습니다. 에너지 발전 자회사들이라든지 LH공사가 우리는 850 혹은 800 만점을 두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고 있죠. 대표적으로 만점을 주는 공기업들이 이제 한국도로공사 저쪽에 있네요. 한국도로공사 토익 800점 만점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연구공단 880점 만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850점, KPS, KDM 850점 만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단히 재밌는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어학이 높았던 공공기관의 어학 성적이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국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들 알다시피 900 후반대, 900 중반대는 토익 900 중반대는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1차 서류 전형에서 400배수를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익 850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전부 다 1차 서류는 통과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면 인천국제공항공사라든지 국제교류재단이라든지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서는 진짜 영어 잘하는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토익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뒤에는 무조건 영어 면접이 있기 때문에 영어 면접이라든지 그다음에 논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다음에 사무직 같은 경우는 커말 한국사가 필수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오를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더 오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커말과 한국사가 필수가 될 것 같고 한국어가 좀 더 범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3층에 있는 고용복지 쪽,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시게 된다면 사회조사 분석사가 좀 더 낫겠지만 그게 아니라 좀 더 내가 범용적으로 내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한국어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빠른가요? 괜찮죠? 그래요. 한 템포 쉬고 가려고요. 제가 숨이 차네요. 그 다음에 기술직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기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사 준비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사를 무조건 따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커말 또는 한국사인데 커말과 한국사 두 개 다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커말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됩니다. 그리고 정기직과 환경직은 웬만하면 쌍기사를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 말은 이렇게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은 되게 쉽게 하는데 사실 힘든 거 압니다. 힘든 거 알아요. 왜냐하면 4학년 때부터 기사를 할 수 있고 전기기사를 따고 나서도 전기공사기사 1차가 언제 있습니까? 3월, 5월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4월 또 1차 지나가고 나면 4월, 7월에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반년을 날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거기다가 이제 그 뒤에 NCS 준비까지 하는 거니까 사실상 준비 기간으로 따지면은 1년 반을 기사 준비만 하고 있고 스펙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직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그래서 힘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현실이 이런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술직 분들 같은 경우는 기사는 반드시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단 좋은 건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필기 시험에서 전공을 벗어나진 않거든요. 전공 시험이 없는 공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직 분들은 거기다가 기사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기사 공부를 했다면은 전공 공부를 같이 한 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실제로 직무 수행 능력에서 전공 시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직 같은 경우는 전공 시험이 있는데 전공 같은 경우에서는 단일 전공, 경제, 경영, 법, 행정 중 택일인 거, 상경, 법정, 통합 전공이 있는 거고 사통합 전공이 있어요. 이걸 공부하려고 하더라도 6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기사 공부하는 거랑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들 NCS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NCS만 준비하면 된다던데요?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어요, 저도. NCS만 준비하면 된다던데요? NCS, 그래서 제가 역으로 물어봅니다. NCS가 뭐죠? 라고 역으로 물어보면 그냥 문제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서점에 가면 NCS라고 해놓은 책들이 NCS 직업기초 능력 문제집들, 이런 것들, 기본서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정확하게 구분을 해드릴게요. NCS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직업기초 능력하고 직무수행 능력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직업기초 능력은 10가지 능력이 있어요.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해결, 자원관리, 정보, 직업윤리, 조직이해, 기술 능력, 대인관계, 자기개발 능력이 있는 거고요. 직무수행 능력에서 무엇을 보느냐? 직무 전문성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들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고개라도 끄덕여 주세요. 직무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 기술, 태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전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식과 기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시험을 보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직무 수행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NCS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1차 서류 전형에서부터 2차, 3차 면접 전형까지 쭉 이어가는 것을 NCS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필기 시험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차 서류 전형 같은 곳에서 직업기초 능력을 뭘로 보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어학이나 자격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쓸 때 무엇을 쓰느냐 하면 이력사항, 자격사항, 교육사항, 경력 및 경험사항, 경력 및 경험 기술서, 이게 이력서에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오케이? 이력서에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이나 어학이 직업기초 능력에 들어가는 거고, 자기소개서에서도 항목이 분류가 됩니다. 항목이 분류가 되는데 여러분들의 경험 같은 경우가 이제 대인관계라든지 아니면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직무수행 능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경력 및 경험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기소개서에서 회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묻는 경우들이 꽤나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는 이 부분 자체를 우리는 직무수행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다 보고 나서 2차 필기전형에서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하는 시험을 치게 됩니다. 시험을 치게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코레일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이 적부 판정이거든요. 서류 전형이 적부 판정인데 여러분들한테 제일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왔네? 공채 나왔네? 시험이 뭔지 한번 봐볼까? 라고 하면서 지원하는 거예요.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떨어질 거예요? 안 떨어질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시험 한번 봐볼까 하면서 시험을 치러 갔어요. 합격할까요? 불합격할까요? 당연히 불합격하겠죠. 알고 왜 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불합격을 하더라도 유의미해져야 돼요. 언제 유의미해지느냐면 내가 뭘 알 때예요.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내가 부족한 것이 뭔지 알 때예요. 그런데 시험을 쳤는데 이게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거는 유의미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시험 보러 가는 거지. 차라리 어떤 시험인지를 알려고 하면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봉투 모의고사 풀어보세요. 기본서 보시라고요. 그게 차라리 나을 테니까. 정말이에요. 그냥 한번 내봐야 되겠다? 절대 하지 마세요. 직업기초 능력 검사가 뭔지 알아야 되겠다? 여기 2층에 직업기초 능력 검사관 2개 있어요. 가서 보세요. 선생님들이 설명 잘 해줄 테니까. 그 외에 직무수행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전공이 대다수예요. 그 외에도 상식을 보는 것들도 있고 논술을 보는 것들도 있어요.
지금 여기가 무슨 센터죠? AT센터죠. 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가 상식하고 논술 직업기초 능력을 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센스라고 하는 거죠. 웃기라고 했는데 이제 나이가 되니까 웃길 수도 없어요. 내가 나이 든 걸 너무 잘 알겠어요 이제. 자, 그 다음 한국사입니다. 한국사를 보는 곳들도 있고 안 보는 곳들도 있는데요. 산업인력공단이라든지 발전자회사, 한수원 같은 경우는 한국사를 봅니다. 그 외에 영어를 보는 곳들도 있죠. 장애인고용공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는 영어 필기시험들도 있습니다. 전공이 없다라고 해서 내가 직무수행 능력을 안 친다가 아니라 직무수행 능력이 전공이 있는 곳들도 있고 그리고 상식과 논술, 한국사, 영어를 보는 곳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공기업은 준비할수록 어렵냐고요? 준비할수록 모든 곳들을 다 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나오는 족족 쓰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바로 앞에 있네요. 한국부동산원, 부산항만공사, 도로공사.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무직 위주로 하면 도로공사는 상경 법정 통합이고요. 부동산원은 단일 전공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항만공사는 상경 법정 통합이고요. 항만법이 들어갑니다. 저 세 군데를 다 내보려고 해보세요. 단일 전공은 회계 재무 나오거든요. 상경 통합은 재무 안 나옵니다. 근데 경제를 공부해야 되죠. 거기다가 항만법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위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건보법 공부해야 돼요. 하면 할수록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공기업을 정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공부 범위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간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1년이 되게 긴 것 같잖아요. 그렇지도 않는 게 뭐냐면은 한국사 시험 6번 치면 1년 끝나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내가 스펙을 준비하고 있다면은 한국사 시험 한 번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4개월이 날아가요. 4개월이면 NCS 직업기초 능력 어느 정도 마스터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이에요. 그냥 4개월이 날아가요. 대부분 자 1월, 2월 11일에 시험이 있으니까 나 12월 달부터 공부할래. 12월, 1월, 2월인데 내가 떨어졌어. 그러면 2월부터 공부 안 할까요? 4월 달 거 공부하겠죠. 그러면은 3월, 4월까지 5개월 날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는데 나는 하반기에 지원해서 나는 합격을 해볼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발 느낌으로 준비를 하지 마세요. 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느낌으로 할 때 설렁설렁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빨리 취업하고 싶죠. 그렇잖아요. 빨리 취업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빨리 취업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기간은 12달이 끝인 거고 시험은 6번이 끝인 거예요. 거기다가 상반기 하반기라고 나눠 놓으면 2, 3, 4, 5, 6월 달 중에서 4개월 정도예요. 그러면은 시험을 치러 가면은 4개월이면 몇 주죠? 16주예요. 그러면 매주 시험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공공기관 16개밖에 안 돼요.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 16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거를 합쳐서 상하반기로 다 다른 공기업을 냈다라고 했을 때 32개란 말이에요. 32개 공공기관 시험 치러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요리조리해서 다 했다고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냐면은 여러분들한테 한 달, 여러분들한테 2달, 여러분들한테 시험,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스펙을 만드는 기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성세대 분들이, 저도 기성세대입니다만은, 기성세대가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하세요, 가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물론 저도 합니다. 하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메인 무대에 올라와서 여러분들 안 될 거예요 이러겠어요? 잘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성세대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기성세대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봐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기성세대의 시간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내년에 뭐 하고 있겠어요? 뭐 하고 있겠어요? 죽지 않았다면 강의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하겠죠. 공공기관 취업 19년째를 하고 있는 윤종혁이라고 하겠죠. 여러분들은 내년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모르죠. 물음표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성세대는 대부분 미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미래가 생각보다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뀔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기간을 잘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치열해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무작정 느낌으로 NCS 공부해야지, NCS 공부하면서 나는 자격증 해야지 이러지 말고 자격증 공부하고 스펙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시작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돌아보셔야죠. 난 지금 어디까지 왔나? 저는 항상 5개로 뽑아요. 첫 번째 스펙. 난 스펙이 준비되어 있나? 스펙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해야죠. NCS를 덤비지 말고 해야죠, 스펙을. 나는 스펙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제는 뭐 해야 돼요? 필기해야 되죠.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는 마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맥시멈이라고 해봐야 토익 850에 커마라고 한국사예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토익 850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지 마세요. 오픽으로 갈아타도 돼요. 그리고 750 이상 지원할 수 있는 곳들도 많고 코레일이라든지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학 성적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코레일 같은 경우는 적부 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스펙을 할 힘이 없어. 그러면은 당연히 필기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두 마리 토끼 동시에 못 잡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턴이에요. 올해 인턴을 많이 채용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인턴을 하지 말라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는 얘기를 드리냐면 인턴하면서 공부해서 합격해서 정규직으로 갈아타야지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생각은 무조건 버리라고 해요. 내 친구는 그렇게 해서 합격했던데요. 네 친구가 대단한 거예요. 내 친구니까 대단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대부분 내 친구들을 아래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친구는 저렇게 했는데 내 친구가 대단한 거고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친구가 저렇게 했으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여기 직원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출근하는 순간 힘들지?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요, 독한 사람이에요. 전 인턴하면서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하고 친구의 연을 끊으라고 해요. 그 담배 끊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큼 독하지 않으면 그렇게 잘 못해요, 실제로도. 그래서 인턴을 하겠다면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하세요. 공부하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인턴을 하면 어차피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스펙 준비하고 나 인턴하고 시작할래? 그렇게 하세요. 그게 맞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지원을 해야 돼. 어느 정도 준비를 했어. 나는 이제 지원을 해야 될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NCS를 준비를 했고 전공을 어느 정도 준비를 했다면 지원해봐도 돼요. 그건 언제쯤 지원할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작년에 멘탈이 탈탈 털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시험을 쳤는데 주구장창 떨어지고 면접 가서 떨어지고, 죄송해요 계속 떨어졌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멘탈이 쭉 나간 분들이 계실 거예요. 두 번째 멘탈이 나간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NCS 공부를 하다가, NCS 직업기초 능력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현타가 와요. 갑자기 스카에서 앉아 있는데, 스터디 카페, 와 스카라고 줄임말을 썼다. 자 죄송합니다. 스터디 카페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현타가 오죠. 어떤 현타가 오느냐면,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게 맞나? 지금 이게 맞는 걸까? 현타가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꼴찌의 마인드? 꼴찌 마인드 아세요? 제가 모 고등학교에 가서 막 강의를 하고 있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꼴찌 손 들어봐. 한 4명이 손 들어. 난 꼴찌를 손 들라고 했는데 4명이 손 들어요. 막 서로 저요 그러면서 막, 야 내가 저번엔 내가 꼴찌했어. 수학은 내가 꼴찌야. 막 이러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우지? 근데 1등은요 지가 얘기 안 해요. 여기 1등 누구예요? 그러면 제요 이래요. 1등은 가만히 있어요. 꼴찌는 왜 그렇게 나서서 내가 꼴찌라고 얘기를 할까요? 당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당당하냐?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다 죽었어 라는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금만 하면, 걔들은 1등 하고 싶은 마인드가 아니거든. 조금만 하면 꼴찌는 안 할 것 같은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뭔가 자신만만하다면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NCS 안 해서 그렇지 다 죽었어, 그런 마인드가 있다면 공부 안 하신 분들이에요. 오히려 진짜 합격에 가까우신 분들이 의심을 해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늘어가고 있는 건가? 왜? NCS 직업기초 능력과 전공은요, 조금 어려운 말 쓸게요. 시납으로 늘어나거든요. 실력은 시납으로 올라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두 번째의 멘탈에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다짐을 하세요. 내가 이런 생각이 들다니, 우와 나 공부 좀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공부 범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공부 범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기술직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에너지 발전과 그 다음에 SOC 공공기관, 사회간접자본 공공기관인 거죠. 여기에 있는 도로공사, 주택공사, 부동산원이라든지 항만공사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기술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제일 많이 채용을 하는 데가 전기, 토목, 건축기계, 화공,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발전과 SOC 공공기관 쪽으로 여러분들이 지원을 많이들 하세요. 자, 문제가 사무직이에요. 문제가 사무직인데 왜 문제가 사무직이냐? 실제로 사무직 같은 경우는 전공을 보는 것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단일 전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단일 전공은 경영, 경제, 행정, 회계 또는 법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법률 같은 경우를 잘 보지는 않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법학만 채용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직 단일 전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직 상경과 법정인 곳도 있어요. 상경 같은 경우는 경영, 경제, 회계고요. 법정은 법학과 행정학입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는 사통합 전공이라고 해서 경영, 경제, 법, 행정을 다 보는 공공기관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단일 전공으로 공부를 했는데 상경 시험을 보겠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나는 경영만 공부했어. 그러면 경제 시험이 들어가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나는 경영, 경제, 회계를 하면은 나는 저 경제 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문제의 난이도가 다릅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경영하면 안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재무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요것과 관련돼서 전공과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면 내일 직무수행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공에 대해서. 그래서 내일 유튜브라든지 내일 오셔서 들으세요. 거기에 따라서 저 시간이 없어요. 거기에 따라서 뭐 합니까? 기업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타겟팅을 해야 돼요. 왜? 그래야 공부 범위가 정해지니까. 제가 한 달에 100명 이상씩 상담을 해요. 100명 이상씩 상담을 하는데 소위 말하는 요즘 MZ세대들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보는데 여러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느끼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뭔가 정해주면 그건 너무 잘해요. 어떤 세대들보다 잘해요. 그건 정말로.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자면 뭘 할지 몰라서 못했던 거예요. 뭘 할지만 알면 기준이 서고 거기에 대해서 뭐를 할 수 있어요? 범위를 정할 수 있잖아요. 그 범위가 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직업기초 능력하고 전공.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저렇게 여러분들이 묶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펙으로 좀 더 쳐낼 거 쳐내고 보강할 거 보강하시면 돼요. 그 외에 전공이 없는 공기업도 있죠. 전력공사라든지 LH 문화재재단 산업인력공사, 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는 한국사와 영어를 시험치고 아까 AT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상식과 논술, 남동발전, 장애인고용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는 전공을 아직까지 보지 않습니다. 그럼 저런 데는 나는 갈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무직 단일 전공에 전공 시험 없는 거 합치면 되는데 중요한 거 아까 영어도 시험 치고 한국사도 시험 친다 그랬잖아요. 논술도 있고 공부 범위를 늘려가지는 맛이라는 거예요. 늘려가지는 맛이라는 거예요. 영어에 자신 없는데 장애인 고용공단을 넣었어요. 그럼 영어 공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넣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공부만 하면 되죠. 그 공부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크게 나눠서 아까 시험, 필기시험은 1차 서류 전형에 얘기했고 2차 필기시험은 직무수행 능력 전공이라는 놈과 직업기초 능력으로 나눠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직업기초 능력 혹시 시험 쳐보신 분 있으세요? 좀 있으시군요. 직업기초 능력을 시험을 쳐보다 보면 가장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시간입니다. 시간 내에 못 풀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어디에서 발목을 잡히느냐 하면 수리에서도 발목을 잡힙니다. 그걸 기본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의사소통, 독해에서도 발목을 잡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NCS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중학교 수준 또는 고1 정도의 수준이면 모두 다 풀 수 있도록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고졸채용 같은 경우에서는 직업기초 능력에다가 한국사가 붙거나 이렇게 붙는 거고 전공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졸 수준 정도에서만 붙죠. 왜냐? 전공 시험 자체가 대졸 수준으로 나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공부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학습에다가 훈련입니다. 시간 내에 얼만큼 많이 빠르게 풀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기본기를 다지셔야 합니다. 아까 뭐가 발목을 잡는다고요? 수리가 발목을 잡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NCS 직업기초 능력 공부하기 전에 내가 중학 수학 정도는 풀 수 있나?
농도 문제 정도는 풀 수 있나? 일률 문제 정도는 풀 수 있나? 라는 거 점검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그 정도 풀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들어도 돼요. 그 다음에 독해 능력, 즉 내가 우리가 흔히들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예비 매산비입니다. 예비 매산비 정도를 내가 보는데 큰 문제가 없나? 라는 정도입니다. 그것만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본기를 다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들 시중에 나와 있는 이만큼 두꺼운 기본서 있죠. 통합 기본서라고 하는 것들.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자, 보실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세요. 의사소통 다 보고, 수리 다 보고, 이렇게 문제 해결 다 보고, 이렇게 보세요. 순서대로. 그렇게 되면 수리 보면 의사소통 까먹고, 문제 해결 보면 수리 까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월요일은 의사소통, 화요일은 수리 능력, 수요일은 문제 해결, 목요일은 자원관리 능력, 금요일은 정보 능력, 조직이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서 기본기를 하시는데 기본기는 무조건 몇 회독? 2, 3회독. 첫 번째는 정답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정답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민경채라고 하는 피셋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그것과 모듈형을 섞어서 공부하시는데 기본서 2, 3회독 정도를 해서 거의 다 한 80, 정답률이 80에서 90%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지원하셔도 됩니다. 왜냐? 문제를 고르는 눈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속도 싸움인 거니까 내가 뭐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문제를 잘 모른다. 이런 것들이 시험장 가서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미하게 지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본기를 쌓고 난 뒤에 속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전공은 똑같습니다. 전공은 기술직 같은 경우는 기사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기사 필기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사 이론 정리 반드시 하셔야 돼요. 계산기를 들고 가지 않아요. 계산기를 들고 들어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개념 정리, 이론 정리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기출문제 풀어도 늦지 않습니다. 버리는 문제 없도록 해서 기출문제를 풀어주시는 거고요. 사무 같은 경우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론을 1회독하고 문제를 풀이할 때 이론 정리하면서 단권화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론 정리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수리 능력, 독해 능력, 전공, 이론 정리부터 먼저 하세요. 그러면서 기본서를 보면서 전공 문제 풀이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다? 그때부터 지원하셔도 돼요. 그때부터는. 그러면 굉장히 유의미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밑에 써놨죠. 반드시 멘탈 관리. 왜냐? 불합격하시면 아무리 멘탈이 강하더라도 살짝씩 나가거든요. 나가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할까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누군가한테 얘기해야 돼요. 정말로. 응원을 받아야 돼요. 실제로 제가 학생들이 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상담할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있어요.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왜 계속 저하고 상담을 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쌤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듣고 싶어서요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예요.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학생 중에 한 명이 저기 무역보험공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여기 왜 있어? 네가 들어갈 곳이 아니야. 다른 데 가자.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현실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고 싶죠? 가고 싶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만큼 공부를 할 수 있느냐예요. 내가 그걸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예요. 정말이에요. 좋은데 누가 가고 싶지 않겠어요? IBK 기업은행? 가고 싶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제 앞에 IBK 기업은행 취업 설명회 했었잖아요. 취업 설명회 보면서 그랬어요. 많이 지원해 주세요. 저는 속으로 어떤 생각했겠어요? 겁나 빡세졌다 또. 왜? 거기는 경제 경영 다 해야 되거든요. 시사 금융 다 해야 되거든요. 테스트 준비부터 시작해서 전공 준비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 풀렸다고 합숙 면접이 생긴대요 다시. 그전엔 좀 편했거든요. 합숙 면접은 좀 빡세였다. 우리 저 끝에 계신데 들을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러니까 그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시험 치고 나서 하실 때 반드시 누군가 괜찮다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셔야 돼요. 같이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런데?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버티다 보면 자신에게 맞는 문제가 나오면 합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플랜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때요? 도움 좀 되셨나요? 이쪽만 된 것 같아요. 이쪽은 안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강의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일 거예요. 최선이란 말 뒤에 숨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난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떨어졌어. 난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는 거야. 최선을 다하면 돼 라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최선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것, 지금 여기서 사실 여기까지 오는 거 힘들어요. 여기서 돌아다니는 거 힘들어요. 여기까지 와서 지금 현재 앉아 계시는 거,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거, 강연을 듣고 계시는 거 다 최선이에요. 저도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자기 변명을 할 때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은 꼭 해드리고 싶어요. 최선이라는 말 뒤에 숨지 말자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취준생이라면 취업은 왜 하려고 하는 거죠? 취업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공기업 들어가고 싶은 거죠? 남들보다 요만큼 더 편안하고 잘 살려고. 그죠? 왜 취업을 하느냐고요? 저는 여기서 하나만 더 붙일게요.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취업을 하는 이유는 사회에 나가는 거고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취업 준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선이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그리고 원하는 기업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